유전자 가위 등 바이오 신기술을 이용한 산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LMO법이 개정된다는데? 유전자 가위 등 바이오 신기술이 적용된 산물 중에 외래 유전자가 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국가의 사전 검토제를 통해서 위해성 심사도 면제하고 수입, 생산, 이용 승인을 면제한다고 해. 외래 유전자가 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LMO법상 가장 높은 규제 허들을 모두 적용받지 않게 되는 거네? 그런데 외래 유전자가 뭐야?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종 사이의 교배를 통하여 전달되는 유전자를 자기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 자기 유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유전자를 외래 유전자라고 하는데 주로 생명공학 기술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생물체에 삽입되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지.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도 있어? 당연하지. 생물체의 유전자 중에서 일부를 제거한 후에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기술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생물체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이지만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지. 외래 유전자가 들어간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네. 그렇지.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많은데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 그게 뭔데? 첫째,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었거나 남아있느냐는 것이지.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었거나 남아있다면 위해성을 확인해야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아도 자연계에서는 교배나 돌연 변이를 통해 수많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있지. 그건 알고 있어. 그래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여야 해.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생명공학 기술? 그럼 자연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생명공학 기술은 뭐야? 전통 육종이지. 대표적으로 교배를 이용한 육종과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육종이 있어. 교배 육종은 잘 알고 있을 테고 돌연 변이 유도 기술은 화학 처리를 통한 돌연 변이 유도 기술과 방사선에 노출시켜서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기술이 있어. 이러한 기술은 인류가 오랫동안 활용해온 안전한 기술이지. 아하. 그러면 일반적인 유전자 변형 기술은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도록 했으니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생명공학 기술이겠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어디에 해당해? 유전자 가위 기술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유전자 가위인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 부위를 정확하게 잘라낸 후에 무작위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기술이 있어. 어렵다. 무작위 돌연 변이? 유전자를 잘라낼 때는 어떤 돌연 변이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수많은 돌연 변이 중에 개발자가 원하는 돌연 변이가 일어난 것을 찾아내는 거지. 이 기술을 이용하면 외래 유전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조금 이해됐어. 그리고 제한 요소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원하는 유전자 부위를 정확하게 잘라낸 후에 개발자가 의도한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기술이 있어. 이 기술은 목적한 돌연 변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임의로 만든 유전자 서열을 삽입하는데 돌연 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이 유전자 서열을 제거해버리면 외래 유전자가 들어갔으나 남아있지는 않게 되지. 마지막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부위를 정밀하게 잘라낸 후에 원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기술이야. 외래 유전자가 들어갔으니 기존의 일반적 유전자 변형 기술에 해당되지. 그럼 유전자 가위 기술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고 세 번째는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생명공학 기술이겠네. 오, 똑똑한데? 그리고 마지막, 안전성에 관한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은 뭘까?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된 산물은 개발자가 원하는 부위에서만 변형이 일어나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원하지 않는 부위에서 변형이 일어났다면 큰일이겠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반적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전통 육종,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산물 중에 원하지 않는 부위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뭔지 궁금한데. 궁금하면 500원. 흐흐. 먼저 원하지 않는 부위의 변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전통 육종이야. 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토마토? 맛있겠다. 야생 토마토와 재배 토마토 품종을 교배하게 되면 약 400만 개에서 600만 개의 변이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돌연 변이 유도 기술을 적용한 토마토는 하나당 약 600개의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고 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하면 토마토 한 개당 하나의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고 하지. 일반적 유전자 변형 기술은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돌연 변이의 발생 비율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만든 토마토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변형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지금까지 생명공학 기술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이네. 정밀하게 원하는 유전자 부위만 목표로 해서 자연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기술이니까. 맞지? 그렇게 볼 수 있지. 하지만 아무리 정밀하게 원하는 유전자 부위만을 찾아가서 그 부위만 잘라낸다고 해도 원하지 않는 곳에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 교배나 돌연변이 유도 기술은 원하지 않는 부위에 변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안전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배나 돌연변이 유도 기술을 적용한 작물은 유기농 인증까지도 받을 수 있다던데. 우와,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맞아. 전통 육종, 그러니까 교배 육종이나 돌연변이 유도 육종은 원하지 않는 부위의 변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 하지만 이러한 산물들은 개발 후에 선발이라는 육종의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원하는 부위에만 변이가 일어난 것만 출현해지.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고 말이야. 그리고 전통 육종은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활용해온 생명공학 기술이야. 안전한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씀이지. 화학적 처리를 통한 돌연변이 유도 기술이나 방사선 노출을 통한 돌연변이 유도 기술은 이미 50년이 넘게 사용한 기술이거든. 돌연변이 유도 기술 중에 하나인 유전자 가위 기술은 LMO 규제를 완전히 면제시켜줄 수는 없는 걸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기술이라고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기존의 돌연변이 유도 기술과 달리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용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LMO 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 아,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우리나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서도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산물에 대해서 위해성 심사와 수입, 생산, 이용 승인만 면제하는 것이구나. 맞아.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산물이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로 인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서 정의하는 LMO라는 사실과 LMO이지만 기존의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LMO보다 안전하고 전통 육종과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하였기에 LMO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로 개정되는 내용은 뭘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국가에 등록한 연구시설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 그러면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는 그 안에서 어떠한 실험을 해도 괜찮은 건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실험의 안전관리를 한다면 어떠한 실험을 하더라도 괜찮아. 단, 위험한 실험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위험한 실험? 여러 가지 위험한 실험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약제 내성 유전자가 삽입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하는 실험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약제 내성이라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다는 뜻이잖아. 위험한 것 같다. 하지만 모든 항생제가 다 위험하지는 않아. 그래서 약제 내성 유전자 중에서 일부는 실험 승인을 제외하고 있지. 그럼 지금은 약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하는 경우는 승인, 그중에 일부 면제된 약제 내성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겠구나. 맞아. 그런데 약제 내성 유전자가 들어간 생물체 중에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면제해 주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면제되지 않은 약제 내성 유전자를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만 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아하, 그동안에는 개발 실험 승인 제도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 실험 신고 제도를 신설한 거네. 똑똑한데? 보통이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해야 해.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거지. 환경 방출 실험 승인 제도를 말하는 거구나. 환경 방출 실험을 하려면 역시 연구자는 환경 방출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격리 실험 구역을 가지고 있어야 해. 격리 실험 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격리 실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방출 실험은 어디에서 승인할까? 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으니 환경 방출 실험 승인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하는 건가? 그러면 모든 절차가 한 부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그럼 시설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다른 부처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개발해서 환경 방출 실험을 하게 되면 시설 신고는 과기정통부에, 환경 방출 실험 승인 신청은 농식품부에 해야 해. 복잡하겠네. 정부의 입장에서도 시설 관리와 실험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 방출 실험을 승인하는 부처가 환경 방출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격리 실험구역 신고 접수까지 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하도록 했어. 연구자나 안전관리를 하는 정부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연구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네. 그래, 맞아.
연구자들도 법으로 정한 절차대로 격리 실험구역 신고와 환경방출 실험 승인 신청을 한 부처에서 밟을 수 있고 안전관리부처도 시설과 실험 모두를 일관된 기준으로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법도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할 텐데 이번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잘 이루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좋아.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개정안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국회 논의를 잘 통과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자고. 파이팅!